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오늘의 책인싸,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광수 위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광순의 복덕방 페이퍼를 저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독자입니다. 네. 3만 독자 중에 하나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요즘 3만 명이나, 사실 이제 구독자 3만 명하고 이 리포트 3만 명하고는 또 레벨이 다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소감이? 사실 예상치 못했어요. 네.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네. 그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신청을 해주셔서 야. 너무 감사하고 예. 고맙죠. 근데 네. 사실 그거에 맞는 저의 인프라가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일 받으시고 이럴 때 네. 약간 버그도 나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네. 문제점을 좀 계속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다 이해해 주실 겁니다. 제가 여기 막 노트 테이킹도 해가면서 봤는데, 네. 광순의 복덕방, 오늘자 6호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고정 댓글에 광순의 복덕방 보고서를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고정 댓글에 달려있는 그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댓글 단다고 보고서 보내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메일 보내주시죠. 고정 댓글에 담겨있는 이메일로 보고서 받아보고 싶어요라고 메일링 하시면 보고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광수 의원님 모셨는데, 책인싸는 이게 인터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네. 토크쇼입니다. 좋습니다. 예, 토크쇼이기 때문에 토크쇼답게 쇼로 자기소개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예, 삼행시로 자기소개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마 한 번도 안 해보셨을 텐데, 아, 이거 어려운데요. 예, 처음으로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이제부터 광순의 복덕방이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와, 아, 머리 쥐날 너무 뻔했어요. 좋네요. 광순의 생각해. 복덕방이 여러분의 내 집 마련 수고를 덜어드린다. 네. 예, 너무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어떤 또 의도가 담기셨을까요? 사실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네. 이렇게 독립 리서치 회사를 만들면서 네. 저의 목표는 저는 예. 애널리스트로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투자가 되게 중요하다. 네, 네. 보통 분들한테 특히 네, 그럼요. 뭐 돈이 많으시고 이런 분들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뭔가 그 소득의 불평등을 좀 해소할 수 있고 네. 그런 차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네. 그래서 네. 광순의 복덕방에 그런 일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리고 싶고 네. 특히 이제 부동산을 논하니까 네. 부동산에서 결국 그 집이 없으신 분들이 저는 사실은 더 네. 관심이 있고 네. 그런 분들한테 내 집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책인싸니까요. 네. 집이 온다. 네. 부재가 곧 찾아올 절호의 타이밍에 대비하는 구체적 방법. 자, 이 책을 기획하고 집필하셨어요. 네. 계기가 뭡니까? 이 책을 집필한 계기. 그게 사실은 지난해에 제가 네. 발간을 했는데 네. 이유는 뭐냐면 제가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을 예측했고 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집이 온다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고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부동산이 안 좋다는 얘기 이면에 네. 그럴 때 사실은 부동산 투자와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뜻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집이 오니까 네. 저희가 준비를 하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당장부터 훅 들어오는 날카로운 질문 시간이 우리 코너 안에 있어요. 있죠. 근데 먼저 끌어내 보겠습니다.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아니 곧 찾아올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해놓고 네. 곧 안 찾아오잖아요. 말씀에 의하면. 아니 곧이 그 시간에 그 뭐랄까 네. 이 프레임이 좀 다르죠. 네. 그래서 곧이라고 해서 뭐 몇 개월 안이 아니고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이클이 사실 네. 부동산 시장이 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한 뭐 2, 3년간 온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으실 것 2, 같습니다. 3년 안에 온다. 네, 네. 뭐 아마 여러분은 뭐 우리 광순의 복덕방 보고서를 보시거나 우리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대충 그 타이밍은 알고 계실 텐데 2025년 하도 많이 말씀하셔서 2025년에 물론 이제 뭐 저랑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절호의 타이밍을 알고 그 타이밍에 적절한 내 집 마련을 좀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또 책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실 텐데 오늘 그 책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를 좀 많이 끄집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에 앞서 네. 일단 우리 본 순서 3분 미니 강연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 출연하시면서 뭐 이런 것도 다 시키나 하실 텐데 그러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재밌습니다. 네. 네, 다이나믹하네요. 3분 미니 강연 어. 주제는 집이 온다가 아닙니다. 네. 역전세난이 온다. 자, 3분 미니 강연 양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사실 역전세입니다. 역전세는 기존의 전세 가격보다 앞으로 다가올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전세라는 건 2년마다 한 번씩 계약하기 때문에 2년 전 가격보다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역전세 문제가 저희가 심각하고 의미 있게 바라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최근처럼 역전세 문제가 커지고 앞으로 커질 건 한국의 이 부동산 시장에서 없던 현상이었어요. IMF 때 일시적으로 전세 가격이 크게 떨어진 적은 있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떨어지지 않았고요. 과거에도 보면 뭐 일부 지역의 전세 가격이 떨어진 걸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큰 범위로 떨어진 건 처음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약간 블랙스완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모르는 일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성이 커진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역전세 문제를 단순하게 뉴스거리를 넘어서 내 집 마련하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적으로도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역전세는 결국엔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냐면 수요와 공급 양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에 부동산 시장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건 금리잖아요. 금리는 사실은 이 부동산 시장의 수요 측면에서 영향을 크게 미치지 공급 측면에서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는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양측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냐면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한국의 주택 수요가 증가합니다. 왜? 갭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한국의 투자 수요, 즉 부동산의 갭 투자가 줄어들어서 수요 측면에 영향을 미치죠. 또 어떻게 공급에 영향을 미치냐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압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시장의 매물이 증가해서 결국에는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전세를 좀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되고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맞췄나요? 시간 뭐 안 맞으셔도 됩니다. 네, 그냥 3분이라는 개념은 그냥 짧은 특강을 한번 들어보자. 그런 말씀이었고 말씀하시는 내내 제가 막 받아 적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역전세난이 온다. 자 그러면 역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을 잠깐 논하고자 하는데 정부는 어쨌든 역전세 뭐 대응을 위한 뭐 DSR 규제 완화 이게 가장 큰 카드로 그쵸. 지금 끄집어 내려고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역전세 DSR 규제 완화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조심스러운데 사실 저는 애널리스트고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정책에 대한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판단이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고 접근하고 싶은 뭐 김광석 교수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희가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잘했다 잘못하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효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도 좋네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특히 DSR 규제를 통한 이 방안이 시장에 효과적일 거냐를 한번 너무 얘기하고 좋습니다. 싶다는 효과가 거죠. 있다 없다. 그렇죠. 예. 저는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적을 거라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실질적인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느냐 이런 측면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실질적인 측면이 뭐냐면 결국에 은행에서 그 임대인들한테
그리고 임대인이 누구냐면 돈이 없는 임대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 돌려줄 돈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는 임대인들한테 은행이 과연 DSR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꿔줄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네. 은행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신용이나 아니면 이런 상태를 안 보고 돈을 꿔준다면 그건 모랄해져들죠. 네, 네. 그리고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만약 정부에서 막 푸시나 이게 없다면 네. DSR 풀어준다고 해서 그 대출이 나가긴 쉽지 않을 거다. 네. 실효성이 없다. 그렇죠. 그게 작동이 안 할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항상 변수가 뭐냐면 예. 전화해서 막 야, 꿔줘! 이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왜 그러냐면요. 예. 제가 잘 알거든요. 이 금융시장 메커니즘을.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예. 저도 제가 아는 부분에 한해서는 그게 어쨌든 좋게 표현하면 인센티브예요. 은행한테 예를 들어서 고정금리로 가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은행이 선택하는 거지 고정이냐 변동이냐. 근데 은행이 선택하거나 혹은 금융 소비자가 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 내가 고정을 선택할까 변동을 선택할까 선택할 일인 거지.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 그게 이 한국 경제 생태계에 맞다라고. 왜냐하면 고정금리로 하면 향후 이자 상환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 여지를 확인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고정금리 비중을 좀 늘리고자 한다. 그럼 정책적으로 그런 은행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가급적이면 고정금리로 유인해요. 그 쉽게 가장 좋은 유인은 고정금리 대출이 시작금리도 싸고 그렇죠. 앞으로도 싸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더 인센티브가 더 좋다고 판단하는 은행이라면 분명히 그것을 활용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은행을 통제하는 것인데 저는 만약에 그게 정책 방향이라고 한다면 작동은 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 작동은 되지만 네. 여기하고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예. 그러니까 크레딧 신용에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쵸. 아까처럼 그렇죠. 아까처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금리와 변동은 예. 일반 대중과 그리고 네. 신용에 기반된 분들한테 대출 나갈 때 방법의 문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크레딧이 안 되고 신용에 문제 있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대출을 일으킨다? 그럼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디폴트하고 연결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가계대출에 적신호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될 수 있다.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다. 쉽지 않은 문제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그 고비를 넘기면 다른 고비가 생길 수 있고 그 고비를 넘기면 다른 논기가 생길 수 있어서 좀 다른 구조하고는 틀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아니 저희 예. 춘천에 레고랜드 예. 제 친구가 레고랜드 그 대표인데요. 그러세요? 레고랜드 사태를 싫어하더라고. 왜냐면 레고랜드 때문에 문제가 난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람 레고랜드의 대리급인데 대표를 하십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레고랜드 가실 때 연락 주십시오. 그러니까 레고랜드 레고랜드 때문에 협찬 받으시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거기도 부동산이다. 그래요? 맞네. 근데 예. 내가 이 말씀 왜 드냐면 꼭 나중에 한번 얘기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레고랜드 때문에 난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레고랜드는 문제가 아니죠. 예. PF 관련돼서 강원도와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금융기관의 문제인데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면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요. 네. 2천억 때문에 마비가 됐었어요. 네. 그만큼 사실은 크레딧과 신용은 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거기에서 조금 네. 벽이 좀 있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 실제적으로 볼게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전세 보증 임차인이 나간다고 그래서 예. 5억을 나간다고 해서 돈이 없어서 예. 은행에서 꿔서 일단 2억하고 3억하고 돌려줬어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 누군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은행에 대출 받았으니까 은행의 대출이 선순위로 잡혔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3억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죠. 더 싸게 요청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복잡한 게 또 다른 전세 가격 하락을 부추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요. 일시적으로 방편, 임시 방편은 되겠지만 네. 새로운 임차인들이 결국에는 전세를 꺼려하면서 네. 오히려 임차인을 못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진짜 위험한 상황. 너무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네. 효과가 예. 떨어질 수가 있고 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좋은 말씀 네, 주셨어요. 역전세 DSR 규제 완화가 미칠 영향을 이제 일시적인 요소, 실질적인 근본적인 요소를 구분하셨는데 말씀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시적인 부분은 가능하겠다, 작동은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수 있다. 그쵸. 라는 게 걱정이 되고요. 그쵸. 저도 이제 저 의견을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 대비 다 아시겠지만 100%가 넘습니다. 102.2% 정도 됩니다. 근데 100%가 넘는 국가가 그 IIF 국제금융협회에서 네, 네. 조사한 대로라면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네. 그만큼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가 절대적으로 높고요. IMF 보고서에 따르면 DSR은 채무상환 비율이라고 합니다. 채무상환 비율이 근래 들어 올라간 나라가 4개인데 그 4개 나라 중에 가장 높은 DSR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미 채무를 변제하는데 허덕이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역전세난을 해결할 경우 더 큰 문제에 복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쵸. 신용위험에 그렇죠. 복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저한테도 이제 자꾸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분들 중에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희망과 전망이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주로 전망을 말씀드리는 사람이고, 근데 희망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네. 희망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그러하면 그렇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집값은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왜냐하면 우리 한국 경제를 놓고 가장 중요한 숙제가 저출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숙제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값 안정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정책 방향이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안정이라는 목표하에 정책을 가동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부채를 끌어안고 역전세난을 해결하려고 들면 그러면 정책의 목적이 집값을 올려놓는 데 포커스를 둬야 돼요. 왜냐하면 역전세난을 해결하려고 DSR을 도입한 규제 완화를 도입했는데 집값이 그 이후로 떨어지면 더 큰 대란이 온다는 거죠. 그럼 그 대란이 오지 않도록 집값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와의 그러니까 원래는 목표가 아니었는데도 목표가 갑자기 바뀌어 버리는 거죠. 집값을 올려놓아야 된다는 게 그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 돼 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전도된다. 목적이 전도된다. 그래서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한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있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부동산 경착륙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치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위기가 오는 것처럼. 네. 근데 일단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가격 자체로만 해서는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아니죠. 빠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을 예. 떠나서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네네.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가격이 크게 빠질 수가 없거든요. 크게 빠지기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주식은 쓸 수 없으니까 네. 폭락하고 상패도 되고 뭐 난리가 날 수 있지만 네. 사실 제가 볼 때 부동산은 그렇게 빠지기 힘들다. 빠지기 힘들죠. 그러니까 미국은 부동산이 서브프라임 때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사실은 파생 상품이 예. 들어가서 온 거지. 그렇죠. 저희가 서브프라임을 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빠진 건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니까 전 너무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이나 아니면 정부나 부동산 경착륙에 대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너무 두려움을 좀 갖는. 그 두려움의 원천은 뭘까요? 이유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집값이 폭락했을 때 나쁜 점. 나쁜 뭐가 점도 뭐 있나요? 있겠죠. 경제적으로. 뭐가 있나요? 거기서 부동산 가격이 네. 완만한 상승이나 완만한 하락은 그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잠깐만. 근데 거기서도 제가 궁금해요. 완만한 거하고 속도가 빠른 거의 또 차이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하락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주간 단위 기준으로 네. 지난주보다 얼마씩 떨어지나 네. 지난주보다 얼마씩 오르나 라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은 뭐 교과서적인 정의는 아니지만 근래 경제사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폭락은
마이너스 0.5% 정도. 주간으로. 근데 마이너스 0.2 정도면 그래도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에 가깝다. 지금의 모습이에요.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 요 정도면 연착륙에 가깝고 마이너스 0.4가 넘어가 버린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5. 요 정도는 좀 경착륙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교과서적인 언어는 아니고 제가 이 시장을 보는 뷰인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과하게, 그러니까 이게 과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 이해관계에 따라 좀 그렇죠, 차이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어쨌든 뭐든지 급격히 오르고 급격히 떨어지는 건 시장에 좀 부작용을 주고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급격하게 움직이면 시장에 부작용을 주고 그 부작용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GDP 중에 일부가 투자죠. 투자를 둘로 쪼개면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인데 그럼 건설 투자액이 크게 줄어들겠죠. 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더 빠르게 쪼그라들겠죠. 적정한 수준의 건설 투자 증가율이 우리 한국 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급락하면 건설사들이 신규 건설을 못 하죠.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고 신규 건설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적정하게 떨어지고 오르는 것도 적정하게 오르는 게 좋은데 20년, 21년에는 너무 과하게 올랐고 22년, 23년에는 과하게 떨어지는 과한 것만 경험한 거예요. 최근 4년이.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연착륙 요 정도를 유도하는 거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그 가격의 정도보다도 네. 전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보면 네. 결국에는 그 회복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좋죠. 네. 그러니까 그 회복력이 생기려면 네. 사실 뭐랄까 좀 탄력이 있어야 돼요. 네, 네. 예를 들어서 0.1%씩 계속 빠지잖아요. 그럼 네. 우리나라 20년 동안 빠질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과정을 만약에 인위적으로도 심지어 그렇게 만들었다. 네. 그러면 경제의 탄력이 더 없어지는 거죠. 일본처럼. 네. 네. 근데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좀 빠르게 하락하면 네. 다시 시장에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시장 회복력을 빠르게 만들 겁니다. 그래야 또 예를 들어서 건설 투자도 이루어지는 거지. 네. 앞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는 투자도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산 시장의 회복력과 탄력성을 만드는 건 좀 이렇게 역동적인, 네.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아, 그거죠. 네. 주식도 약간 예,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계속 이렇게 하면 회복이 없잖아요. 예. 예. 좀 이렇게 예. 확 빠지면 또 빠르게 올라가기도 약간 하고. 디플레이션 소용돌이 같은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위축되고 이 마음이란 게 결국에 경제가 심리인데, 네, 네. 그게 지치는 거죠. 더운 그냥 날처럼. 차라리 확 조정되는 게 맞다. 그럼 오히려 저는 그런 속에서 혁신이 일어난다고 봐요. 네. 네. 아, 예. 저는 이제 건설사도 얘기해드렸지만 네. 건설사 우리나라 GDP에서 이제 건설 산업이 차지하는 게 이제 5%밖에 안 돼요. 네. 예전에 20%를 넘었는데. 예. 예. 근데 건설사들이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굉장히 한심한 수준입니다. 이러니까 협찬이 안 들어오겠지. 아, 예. 예. 왜냐하면 이건 저는 마이크 닫겠습니다. 지표로 나타나는데 예. 국내 사업을 빼고는 ROIC 즉 투자 수익률이 전 세계 건설사 중에서 가장 너무 낮아요. 안타깝죠. 예. 그 이유가 해외 건설이 특히. 그 이유가 뭐냐면 저가 수주 안 망해서요. 안 망했었다. 망해야 수익성이 개선되는데. 망하면서 혁신이 일어나요. 네, 네. 노력하고. 네. 근데 이거는 망할만 하면 미분양 주택 사준다 그러고 네. 정책으로 서포트해주고 네. 막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오히려 건설사들이 이렇게 기가 빠지고요. 네. 엄청난 어려운 상황이에요, 오히려.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런 과정이 한번 필요한데 그게 건설 산업이나 한국의 부동산 산업 네. 이런 여러 가지 혁신하기 위해서 네. 그게 저는 앞으로 올 수 있다고 보는데 또 모르죠. 아까처럼 막 정부가 또 거기에 받쳐주고 막 무리하게 정책에 쓰면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네. 그 지점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그럼 또 역시 제 생각이 아니고 반문의 여지를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이게 좀 다른 얘기로 폴 볼커 시대의 폴 볼커 연준 의장이 금리를 한 번에 4%포인트까지 올려가면서 역사상 가장 강한 긴축적 통화 정책을 도입했었고 파월이 그 모델을 따라가는 흐름인데요.
파월이 그런 흐름을 따라갈 때 막 지적을 받았던 것 중에 뭐냐면 폴 볼커 시대 때 그 당시에는 이제 농업하던 농민들이 트랙터 타고 와가지고 연준 건물 부서뜨리겠다고 막 항거했었어요. 금리를 그렇게 인상하다 보니 우리 농업이 다 망한다. 일자리가 다 나간다. 그리고 한 아이가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 쓰냐면 우리 아버지가 자살하셨다.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금리 그렇게 인상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일하는 회사가 문을 닫았고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실업자가 되셔서 자살을 시도하셨다. 울면서 막 편지 씁니다. 그만 좀 금리 올려주세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폭락이든 폭등이든 둘 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상승도 완만하게 하락도 완만하게 그러니까 금리도 베이비 스텝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만한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그 베이비라는 개념인 거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냐면 그러면 5%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그 5%가 정말 장난감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산업입니다. 5%가. 그리고 종사자 기준으로도 2,700만 취업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5%에 해당하는 2,700만의 5%에 해당하는 취업자가 100% 그건 아닙니다. 취업자 규모는 다시 환산해야 되지만 근데 건설 산업이 고용 창출 효과가 더 커요. 그러면 고용 수준에서 보면 5%가 아니라 7, 8%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림 계산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대형 건설사들이 무너지거나 뭐 그 건설 현장이 갑자기 사그라들면 그러니까 순식간에 무너지는 이런 일들을 방어하는 게 경제 정책인데 그렇게 버리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노동력을 제공하시는 인력들은 갑자기 월급이 세 달치가 끊기고 그래도 된다는 말입니까? 라는 아까 그 딸의 마음으로 편지 쓰듯이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저희가 병합해서 그러니까 네.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요. 뭐냐면 네. 큰 경제 정책이 있죠. 네. 나가야 될 방향. 그 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 안에 그걸 가다 보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나 그런 분들이 계시죠. 네. 그건 사회 안전망이에요. 예. 이걸 저희가 같이 보니까. 네네. 그래서 경제 정책과 가야 될 그 큰 비전과 함께 네네. 그런 쪽을 같이 생각할 수는 없다 이거죠. 네. 이거는 다른 차원에서 보호가 돼야 돼요. 네, 사회 네, 안전망. 네. 그래서 복지가 필요하고 안전망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예. 우리나라가 계속 건설자가 이렇게 간다. 네. 건설사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그러면 어차피 어느 순간 이 산업이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네네. 한국이 언제까지 이렇게 수십만 채의 아파트를 지면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네네.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한데 네. 그거를 좀 빨리 당겨서 하면 예. 오히려 준비도 하고 그건 또 다른 얘기다. 이분들이 실업자가 된 거 사회안정망에서 보호해야지. 네. 이걸 계속 민간한테 맡겨놓고 이러면 언젠가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잘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래서 복지나 사회안정망이 경제정책과 같이 가야 된다. 네. 네. 무슨 말씀? 전 그거 할 수 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네. 가슴 아프지만 만약에 미국에서 그럼 농업도 중요하지. 예. 농업 살리려고 그럼 금리 낮춰주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업이 그렇게 힘들었던 게 농업이 대출이 많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기계화도 되고 그러면서 대량 생산이 되면서 그런 또 과도기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미국의 산업 생태계가 또 다른 혁신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 많이 네. 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쉽게 말해서 농사를 짓다가 새롭게 또 산업에 편입이 되고 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거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 너무 좋은 그런 복지와 사회 안전망과 또 혁신과 변화는 네. 좀 불가피하게 같이 가는 방향. 좋은 제안이십니다. 네. 예. 또 저 참 말씀하시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맞아요. 이게 그냥 계속 데리고 가는 그쵸. 방식이면 그렇죠. 소위 이제 정부 예산 따먹기를 비즈니스로 하는 그리고 정부 예산을 받아서 의존해서 그 비즈니스를 하다가 예산이 끊기면 당장 쓰러질 것 같은 기업들 이거 이름하여 좀비 기업들 좀비 기업들을 경제적으로는 한번 털고 혁신적으로 성장할 만한 그런 기업들의 그런 예산이 또 지급이 되어서 그 기업이 또 이런 기업들이 또 성장하고 그 경제에 기여하고 이게 좋은 선순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계속
이런 경착륙이 없이 끌고만 가다가는 뭐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그런 곳으로도 갈 수 있으니 그런 방향성 주신 것도 좀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기업 중심의 정책이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런데 이제는 좀 방향성을 줬고서 기업은 지금 글로벌화 돼 있고 되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 대신 기업이 변화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이 힘들잖아요. 네. 이런 안정망이 사실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지원도 필요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건설 회사를 보면서 그런 변화의 시점이 다가오기도 하고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적정한 수준의 경착륙을 용인하고 그것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막기 위한 사회 안정망 제도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그렇죠.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요약을 잘 했는지 네, 모르지만 네. 의견을 잘 저도 배우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한번 진단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2023년 상반기를 지금 지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23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을 한번 조망해 보고 회고해 보고 그리고 23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 이걸 좀 두 개를 쪼개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 먼저 지금 23년 상반기까지 전개되어 온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어떻게 진단 혹은 규명하십니까?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일단 상반기만 보면 가격은 회복했고 네. 거래량은 증가했습니다. 네. 이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수치로 볼 수 있고 그렇죠. 시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서 네. 거기에서 어떤 잘못이나 트릭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네. 당연히 시장은 그렇게 변해서 지표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냐 네.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네. 변화의 원인. 그래야 저희가 전망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시는 건 그 현상에 머물러 있어요. 네. 아까 되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예. 희망과 전망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네. 네.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잠깐 다른 얘기 해드리면 예. 희망과 이 전망이 가장 오류를 많이 일으키는 분야가 어딘지 아세요? 교수님? 그게 이해관계가 맞는 분야? 그러니까 아닐까요? 예를 들면 예, 어디요? 부동산이죠. 예를 들면 주식.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게 증권사 삶에서 삶에서요. 희망과 전망이 너무나 틀린데. 너무 다른데 예. 뭘까요? 우리 아이들. 예. 아이들을 전망. 우리 피디님 한숨 소리 나옵니다. 옆에서. 예. 우리 아이들을 전망하는데 희망으로 전망해요. 그러네요.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안 되죠. 객관적으로 봐야죠. 예. 그럴수록. 그러니까 마치 이게 비슷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상을 보면서 희망을 갖지만 네. 그대로 전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죠. 우리 아이들처럼. 네, 네, 아이들이 네. 공부 안 하는데 안 우리 된다. 애는 나중에 좋은 대학 갈 거야. 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희망과 전망은 다른 거죠. 네. 솔직히 말해. 예. 근데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이 부동산이 어떤 오류냐면 현황을 보면서 전망하는 게 이제 비슷한 오류라고 좀 봐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희망과 전망이 같다면 2,700만 명이 반이 의사 반이 변호사일 것 같아요. 같다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네네네. 그렇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지표를 희망을 빼고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원인 파악이 중요한 겁니다. 네네. 단순하게 가격이 올랐다, 거래량이 네. 증가했다가 아니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시장이 변한 원인은 아주 네. 단순해요. 예. 가격이 빠져서예요. 네. 그러면 가격이 다시 오르면 어떻게 네. 됩니까? 시장은 다시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원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가격이 빠지니까 수요가 붙은 거죠. 네. 근데 가격이 다시 회복하면 수요는 줄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는 올해 일단 예. 상반기에는 거래량도 증가하고 가격도 회복했는데 예. 원인은 실수요에 있었다. 근데 실수요자들은 가격이 다시 오르면 수요를 줄일 거고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는 다시 거래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되게 커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역대급 날카로운 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역대급 날카로운 장난 아닌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이걸
자, 점수 한번 드릴게요. 네, 질문하세요. 팩트로 제시해드리면서 네. 우리 위원님 카톡 프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증가해요. 대박. 제가 주말에 이제 카톡 드리면서 프사를 한번 봤는데 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다릅니다. 완전 다르죠. 네, 말씀해 주시죠. 날카롭죠? 날카로웠어요. 근데 7점. 10점 만점에 7점. 7점. 네. 네. 왜냐면 조금 무뎌졌네요. 네. 제가 수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조건을 드렸죠. 그 수요가 다르다. 네. 조건을 드렸죠. 네. 지금 시장의 수요는 실수요예요. 네. 실수요는 가격이 떨어지면 증가하지만 네. 가격이 오르면 줄어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한 수요는 투자 수요예요. 예. 투자 수요는 가격이 오를수록 증가해요. 예. 네. 예. 근데 지금 시장에 투자 수요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죠. 가격이 올라도 오르면 수요가 주는 거지 수요가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런 수요는 투자 수요예요. 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부동산의 독특한 특성 때문입니다. 네. 쓸 수도 있고 예.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예. 어느 순간에는 실수요가 시장을 움직이고 네. 어느 순간 투자 수요가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근데 시장의 지금 시장은 실수요가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하지만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요. 네. 투자가 움직이는 시장이 와요. 네. 그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가 증가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2018년, 19년, 2020년도예요. 네. 설명이 그러면 됐나요? 설명은 됐습니다. 네. 설명됐는데 몇 점인가요, 설명은? 설명이요? 네. 7점입니다. 제가 다음번에 드릴게요. 네. 왜냐면 너무 재밌어서. 자, 7점밖에 안 되는 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들어보겠습니다. 때문에 그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늘어난다. 네. 가 아니라 예. 저는 그 전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잘못됐다는 표현 너무 과하네요. 네. 그 전제보다는 저는 이렇게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격이 오를 거라고 믿으면 수요가 증가한다.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예. 가격이 다 떨어졌다라고 믿으면 수요가 증가한다. 제가 왜 이러냐면 저도 부동산 페이퍼를 많이 썼습니다. 네. 여러분도 구글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현대경제연구원 김광석 부동산 PDF 하면 그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저도 부동산 페이퍼 많이 썼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자신 있는 건 저는 저의 모델로, 왜냐면 이제 아시잖아요. 기관에서 보고서 쓰면 검증을 여러 차례 그런가요? 거쳐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만으로 보고서를 쓰면 2년 만에 보고서가 나옵니다. 연구소는 처음에 그렇구나. 연구원에서 저는 첫 보고서가 2년 만에 나왔어요. 현대경제연구원에 들어갔을 때. 왜냐하면 이 보고서를 수용하지 않았어요. 계속 팀에서 반대해요. 논의를 합니다. 이렇게. 저보다 더 경험 있는 연구자들하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초안입니다. 발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래서 잘못됐다. 이래서 잘못됐다. 그러면 그 팀에서 올라간 보고서를 갖고 실단위에서 또 논의하고 실단위에서도 통과된 그 보고서가 본부단에서 논의가 돼서 그 본부단에서 논의된 게 원장님 주재하에 또 논의를 거쳐야만 이건 나가도 되는 보고서야. 왜냐면 김광석이 쓴 보고서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이라는 네이밍을 달고 나갈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보고서다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런 보고서를 쓰다 보면 이제 저만의 어떤 모델도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여러 연구자들의 이게 정합성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수요 측면이 있다 그러면 그 부동산 수요를 결정짓는 변수가 뭐 수백 가지 되겠죠. 그러니까 수백 가지 되는데 그 중에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구매 여력과 구매 의사예요. 구매 여력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구매 여력이 있어도 나 100억 갖고 있어. 10억짜리 집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 의사가 없으면 안 사요. 그쵸.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0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모델입니다. 수요 측면을 판단할 때. 근데 저의 모델은 수요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 중에 구매 여력은 주로 금리나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짓고요. 네. 이 밑에 있는 변수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델링에서 이걸 컨스트럭이라고 하고 컨스트럭에 들어가 있는 여러 베리어블이 있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수요 측을 결정짓는 여러 변수들이 수요의 이제 구매 의사를 결정짓는 변수들이 있을 텐데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한 나의 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판단이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인 거예요. 네. 저는 그것을 많이 참조하는 게 한국은행 데이터입니다. 소비자 동향 조사에 주택 가격 전망 CSI. 그러니까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나 스스로 믿으면 구매 의사가 있는 거예요. 오를 거라고 믿지 않으면 구매 의사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왜 이러냐면 투자 수요든 내 집 마련 수요든 실수요든 상관없이 주택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믿으면 안 삽니다. 네. 주택 가격이 오를 거라고 믿을 때 삽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택 가격 전망 CSI가 얼마만큼까지 올라왔나를 저는 항상 주시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 네, 면에서.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린 거냐면 가격이 떨어졌으니 사는 게 아니라 가격이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때 산다는 거죠. 내 집 마련 수요조차. 제가 왜 그러냐면 실수요자조차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수단이라고 믿고 계세요. 저 되게 강조하거든요. 이것은 전재산의 투자다. 내 집은 내 전재산 이상이다. 왜냐하면 대출 끼고 사는 것이 내 집이니까 사실 거의 우리 온 국민들의 내 집은 나의 전재산 이상인 거예요. 대출을 끼고 샀으니까. 그러니까 내 전재산 이상의 것을 확보하게 되는 과정에서 집값이 떨어져도 되느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오히려 투자 수요보다 더 민감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뭐가 더 민감하다라는 것을 구분 짓는 건 아니라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믿을 때 매수 수요가 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붙는다가 아니라 가격이 충분히 하락할 거 했다라고 믿을 때 수요가 붙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자, 이번엔 날카롭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아, 예, 예. 아주 좋아요. 이번엔 몇 점입니까, 이번엔? 8점? 8점.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논쟁이긴 해요. 예, 예. 왜냐면 경제학을 볼 때도.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인 거죠. 네. 어쩌면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판단과 전망을 할 때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네, 기준. 그러니까 이게 흥미롭다. 네. 왜냐면 교수님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은 그렇게 레포트를 쓰셨죠. 예. 저는 그렇게 하면 법 위반이에요. 아, 제 레포트를 누가 손대는 순간 그건 컴플라이언스 위반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한 것만 쓰고 아무도 제 레포트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리서치 센터에서. 그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아무도. 그럼 애널리스트가 혼자 쓴 보고서인 건가요? 그렇죠. 제 같이 도와주는 분하고 같이 예. 만드는 거지. 여기서 그렇죠. 뭐 내 오타는 봐줄 수 있죠. 예. 근데 거기에서 뭐 논리를 검증하거나 이러지 못해. 그건 차이니스 월이에요. 아,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밌네요. 투자은행에서 예. 이런 자산을 인수해야 되는데 저한테 압력이 있으면 네.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철저하게 차이니스 월이 있어서 네. 컴플라이언스 위반이에요. 아우.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 이게 좀 달라요 저희가. 아, 예, 예. 일단 그 같은 레포트를 쓰는데 예, 예. 이거 너무 되게 재밌습니다. 재밌다. 예, 그렇죠. 재밌습니다. 전 그래서 이제 예. 독자적인 의견을 내고 그래서 저는 어떤 이론보다도 사실은 시장을 많이 보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실수요와 투자 수요는 통계 지표로 보면 철저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네, 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한국은 더 쉬워요. 예. 갭 투자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갭 투자는 100%가 투자 수요죠. 투자 수요죠. 아니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주장하니까 어떤 교수분이 갭 투자도 언젠가는 자기가 거주할 거기 때문에 투자 수요 아니래요. 그건 아닌 것 그거 아니죠. 이거 확실히 아니죠. 네,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건 100% 이건 네. 투자다. 네, 근데 투자죠. 갭 투자 비율을 보면 네.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돼요. 네. 뭐냐면 가격이 계속 빠질 때는 투자가 안 들어와요. 네, 네. 갭 투자가. 예. 가격이 어느 정도 정체되고 전세 가격이 오르고 그럴 때 투자 수요가 들어와요. 네, 네. 근데 반대로 그러면 예. 수요 중에서 투자 수요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실수요죠. 그죠? 실수요죠. 실수요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그죠? 그 실수요를 보면 아주 독특한 또 현상이 나타나요. 네. 가격이 빠질 때 사고 예. 가격이 다시 오르면 그게 줄어듭니다. 예. 예. 느리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러니까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런 기준을 갖게 된 거죠. 이 말씀 되게 좋아요. 가격 전망과 판단에 따라서 수요를 결정한다. 그렇죠. 그런데 그 결정하는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예, 예. 실수요는 뭐냐면 지금에 빠진 걸 보고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사요. 예. 그런데 투자 수요는 오르는 걸 보고 삽니다. 네, 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네. 저는 반대입니다. 아니 실증 저는 반대로 보고 있어요. 실증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나중에 그 주제로 한번 다시 또 논의를 해보면 좋겠고요.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투자 수요가 더 면밀하게 빠르죠. 실수요가 굉장히 더딥니다. 예를 들면 네. 그냥 주식 시장에서도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소위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더 앞서가서 정보를 먼저 취득하고 하고 그냥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또 느린 분들이 계시거든요. 기관 투자자가 느릴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투자 수요가 더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이거 구체적으로. 근데 주식 시장도 기관 투자가 느려요. 또 의사결정이 알려주시나요? 복잡하죠. 의사결정. 예. 그리고 컴플라이언스나 아니면 작은 주식 같은 걸 못 사기 때문에 네. 시장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지금 기관 투자는 더 문제가 뭐냐면 네.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 매매가 너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의사결정이 안 돼요. 안 된다. 시장이 훨씬 느리게 대응해요. 네. 그래서 지금 아웃퍼폼하는 그 펀드가 많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좋은 조건이시고요. 그 주제는 제가 왜냐면 다음에, 우리가 나눠야 될 이야기가 워낙 한 많아서 10시간, 제가 10시간. 적어놓겠습니다. 그거는 투자 실수요냐 아니냐. 네. 근데 저도 어쨌든 저도 이제 분석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거주자의 투자냐 비거주자의 투자냐를 가지고 실수요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집을 샀다. 서울시 집을 산 사람이 거주자가 샀는지 비거주자가 샀는지로 보면 그게 투자 수요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점이 약간 다른데 지금 광역화가 돼서 광역화가 돼서 예를 들어서 서울의 비거주자가 최근에도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서울 집 엄청 사거든요. 네네. 이건 뭐냐면 이주 수요예요. 이런 수요가 수요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네. 전체 그 비중이 극단적으로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에 집 사는 사람이 3,000명이거든요. 네. 예. 이게 굉장히 작아요, 사실 숫자가. 예. 근데 비거주 투자자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비거주자들이 갈아타기 수요가 많아요, 지금. 예. 네. 경기도에 그런 집들을 팔아서 강남에 입성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몇 명이 안 돼도 이런 시장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껏해야- 실수요라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갈아타기 수요인데.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강남에요. 그 입주가,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 등록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이제 거주하려고 네. 주민등록 이동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건 이사 수요라고 한다면 등록자가 많아질 수가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 이사 수요니까 기존에 거주하던 사람은 또 등록에서 철회해야 되니까 누적 등록자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적 등록자 말고 네, 신규. 신규로. 왜냐하면 그냥 투자 목적으로 사면 주민등록 이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등기만 하면 치면 되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이사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한번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그 거주 투자자냐 비거주 투자자냐를 봤을 때 저는 이 부동산 통계는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지난 23년 1, 2, 3월과 비교하면 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전년 동월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레벨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제가 좋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좋습니다. 따로 이 투자가 실수요냐 투자 수요냐 이걸 갖고 또 이거 가지고 한 3시간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분 우리가 나눠야 될 책 이야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좋고요. 네. 근데 아파트값 분명히 한 번 더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 가격은 결국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하는데 네. 지금 수요는 줄고 있어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다시 오르니까 실수요는 줄어들고 투자 수요는 시장에 안 들어오니까. 네. 그런데 투자전 상황에서 실증적으로 보면 수요가 없다고 해서 가격은 빠지지 않아요. 예. 결국에 가격 결정권자는 지금 시점엔 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내놓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대표적으로 역전세 문제와 그리고 가격 상승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미. 네. 그러면서 매물이 증가하고 팔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면 당연히 공급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가격 하락폭이 또 일어날 수 있고 폭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또 떨어진다. 그래서
좀 그 시점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이 부동산 바닥 찍었다. 아니면 아니다. 앞으로 더 큰 폭락장이 온다. 또 이런 논의도 많이 있는데 떨어진다면 얼마나 더 떨어질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걸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건 예측할 수 없는데 네. 그런 시점을 알 수는 있어요. 시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야, 이건 많이 떨어졌을 때다.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떨어졌을 때다. 그때는 뭐냐면 가격은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회복할 때요. 네. 그때가 가격이 가장 낮은 지점이에요. 네. 지금은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량도 증가했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이 아니라 네, 네.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부진한데 거래량이 회복할 때 네네. 그때가 가장 싼 지점이에요. 이해가셨죠? 네. 이때 가장 싼 지점은 지금이 아니라 네. 방금 말씀하신 이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가장 다른 점이 있어요. 네. 사실 최근에 지난해 5월부터 실거래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뭐 많이 빠진 곳은 30~40%가 빠졌는데 네. 빠지는데 독특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뭐냐면 빠지는데 네.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네. 이거 되게 웃긴 얘기인데 뭐냐면 예. 퍼센트지는 많이 빠졌는데 네. 양이 많지 않았어요. 네. 예. 소수만 거래되고 네. 급매만 나왔단 말이죠. 네. 근데 향후에 어떤 과정이 이어질 수밖에 없냐면 가격은 빠지는데 양도 많아지는 네. 예, 그런 기관입니다. 이때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매물을 터는 기간이에요. 네. 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매물을 터는 기간이 꼭 와야 바닥에 와요. 그건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부동산도 지금 투자와야 됐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네. 매물을 털 때가 예. 어떤 현상이냐면 가격은 빠져 있고 빠진 물건들이 많아지고 네. 그렇게 되면 거래량이 다시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단순하게 네. 매물을 터는 기간이 무조건 와야 된다. 그래야 바닥이 와. 네. 예. 좋습니다. 그 기간이 24년까지 진행되다가 그렇죠. 그죠? 25년쯤이 돼야 그렇죠. 충분히 이제 충분히 다 떨어졌다라고 믿고 털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안 빠진다면 네. 이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시장을 볼 때 24년, 뭐 25년까지를 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계산을 하는 방식이 종국에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는 지표는 가격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목표하는 그 가격 지표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전망을 하는데 전망을 할 수 있는 선행지표격에 해당되는 지표들이 1년 이후를 못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는 모른다고 답변합니다. 근데 그래도 향후 30년, 40년, 50년 동안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이건 전망은 아니고 의견이다. 그러니까 제 소신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은 드리지만 네. 전망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때는 그 이유를 말씀 못 드려요. 그래서 저도 그 25년은 솔직히 모릅니다. 제가 저의 판단은 그런 건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 제가 자주 제 채널에서 제시해드리는 지표인데 네. 이 값이 어쨌든 제가 작년부터 전망했었던 게 23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마이너스에 있다가 이게 0을 통과해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이 23년 하반기가 될 것이다. 이게 통과하는 순간 저는 전망이 결과적으로는 맞은 거예요. 근데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냐면 우리 잘 아시겠지만 우리 논의를 많이 하잖아요. 연구소에서 논의를 할 때 맞았냐 틀렸냐를 가지고 논의해 본 적이 없어요. 전문가들끼리. 왜 그렇게 보느냐를 가지고만 따지거든요. 왜 그렇게 보느냐. 그 왜 그렇게 보느냐의 왜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거나 이런 왜에 대해서 왜 생각을 못 했냐라고 지적을 받는 거죠. 네. 전망은 전망 가지고 싸우진 않습니다. 근데 대중분들은 전망 가지고 그쵸. 얘기를 많이 해 맞았다 그쵸. 틀렸다 근데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이 어떤 견지에서 이렇게 시장을 보시는가. 또 저도 조금 첨언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는 어떤 견지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가. 그런 견해들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정말 지금 벌써 1시간 넘게 벌써요? 예, 말씀드리다가 에너지가 다 소진되신 것 같아서 제가 에너지 소진하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뜯어놨습니다. 하나 드십시오. 와, 이게 저는 우리 드셔야 됩니다. 왜 TV 같은 데 보고 막 이런 데 보면 콜라겐 먹잖아요. 네. 저는 실제로 지금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네. 드십시오. 갑자기 근데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아, 먹어볼게요, 네, 진짜. 네. 진짜 처음 맛없다고 먹어요. 하셔도 됩니다. 태어나서 처음 먹어요. 쭉 해서 한 입에 드십시오. 쭉 빨아서. 아니, 젤리 같은데요? 젤리입니다. 너무 맛있다. 네, 젤리.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기 전에 네. 제가 참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리서치 센터를 경험한 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국책연구원에 있었는데 국책연구원은 어떻게 심사예요. 그건 심사. 연구원이 논문을 쓰잖아요. 보고서를. 그건 국민의 세금으로 쓴 보고서잖아요. 그러니까요. 국책에서 쓴 거는 그렇네요. 국민의 세금으로 쓴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함부로 쓰여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감사 체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 감독관이 심의회를 열어요. 우리 논문 쓰면 논문 심의를 하듯이 네. 심의회를 열고 그 다음에 외부 심의회를 열어요. 외부 전문가들끼리도 참석을 해서 이 보고서 발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거 수정하세요. 이렇게 해서 거쳐서 나온 게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오는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무료 보고서죠. 왜냐하면 세금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네, 네. 민간경제연구소는 내부적인 그런 심의를 다 거쳐서 소위 그 기관 이름을 달고 그 보고서가 나오는 거거든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 연구자가 그 기관을 대표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쵸. 하는데 리서치 센터는 전혀 다른 환경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는 어떻게 심사를 받냐면 네. 시장에서 받는 거예요. 아 메커니즘이 네, 재밌네요. 그래서 우리는 내부적으로는 절대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불법이요. 문제가 생겨요. 재밌습니다. 근데 나가서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 논의로. 그래서 저희가 레포트를 나가면 저는 한때는 막 이걸 갖고 5, 60번씩 세미나를 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매니저들을 얘기하고 개인들하고 투자자들하고 얘기하면서 네. 회사들하고 얘기하면서 계속 그 시장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 다음번에 예. 또 수정하고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 이제 애널리스트는 그러면서 이제 디벨롭 발전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 안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예. 검증되지만 예. 저희는 그렇게 그러니까 몸으로 막 하는 네. 거죠. 네. 네. 이거 재밌네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전망 얘기하셨는데 네. 저희는 기본 전망이 3년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3년을 전망 안 하면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3년 전망이라는 게 저희의 머릿속에 이제 박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올해 2023년이니까 예. 23, 24, 25는 기본으로 하고 네. 좀 더 많이 하자면 이제는 뭐 5년짜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3년. 네. 이제는 애널리스트들은 기본적으로 3년을 전망합니다. 너무 좋네요. 어쨌든 여러 가지 뷰 포인트가 좀 차이가 예, 있다. 저도 이제 매년 연말에 이제 경제 전망을 그러시잖아요. 내고 그래요. 있고 도서 내시잖아요. 네, 그 이제 책으로 그 전망을 내는 거 대중들께서 읽으셔야 된다 하면서 지금 6번째 책이 준비되고 대단하신 있습니다.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리고 이거는 2050년까지 쓰기로 독자들분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 매년? 예. 왜 2025년까지요? 2050년까지. 아, 2050년까지? 예. 나이가 많이 먹는 날까지 쓰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집이 투자 대상이어야 한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철학이 다릅니다. 그러나 집이 상당 부분 투자 대상이 되어 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것도 희망과 전망이 다른 거죠. 집이 투자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혹시? 먼저. 아니, 그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예, 예. 그건 현실이죠. 현실이고. 예. 그러면 투자 대상으로 바뀌어온,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주거의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투자의 대상이 되어 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동의하시는데, 네. 그런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건 금융이 끼어들면서예요. 이렇게 네. 들었다. 특히 195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그때 처음으로 모기지가 생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군인들이 고국에 들어왔더니 네. 전쟁 때문에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와 있고 네. 직업은 없고 집값은 올라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집을 져주기 시작하는데 전 세계가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집을 막 져주기 시작하는데 집을 뭘로 삽니까?
금융으로서. 그렇죠. 돈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대출도 해줘요. 예. 그게 미국에서 뭐 페니메나 이런 것들이 나온 시초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집에 금융이 끼어들면서 네. 투자화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투자 시장이 됐고 네. 뭐 되었고 네. 돼갈 것이다. 그래서 이건 불가피한 현상이고 사실 한국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투자화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투자화되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이드에서는 이 현상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혹시 철학을 여쭙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은 거주해야 되고 네. 사람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실 투자화돼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네. 주거 취약층이나 왜냐하면 돈이 많이 필요한 예. 부분이기 때문에 주거 취약층이나 서민들한테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철학을 여쭈신다면 저는 부동산을 투자화하는 걸 반대하죠.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이걸 바꾸기에는. 바꾸기는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네. 저희가 투자 관점으로 바라보고 네. 전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자로 보기 시작하면 네. 오히려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어요. 오히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안정이라는 것은 급등락이 없는 시장.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뭔가 내 집 마련하기도 쉽다는 거죠. 네. 근데 아주 소수만 투자하고 예. 투자로 보기 때문에 예. 굉장히 다수가 힘든 겁니다. 네. 근데 만약 다수가 예. 이 시장을 투자의 앵글로 보기 시작한다. 네. 그럼 시장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럼 근데 이것도 좀 상충되는데 주식 시장을 가지고 네. 생각해 보면 주식을 보유한다는 것은 사실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그 주식을 보유한 만큼 그 기업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근데 이 주식을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급등락이 심한 자본시장의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급등락이 심한 불확실한 위험성이 높은 그런 자본시장이지 않나. 만약에 거래하지 못하게 해놓고 그냥 말 그대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 그 기업의 주인인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만 된다면 마치 지분처럼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주식시장처럼. 주식시장이 전형적으로 투자화돼 있죠. 네. 근데 교수님 제가 볼 때 주식시장 때문에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거나 네. 주식시장 때문에 세상이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런 것도 사실은 없었고. 네. 그러니까 투자화된 시장이 실물 경제를 위협하지 않아요. 예. 그건 뭐냐면 모두 다 그 시장을 투자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마치 실물 경제가 주식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단지 이걸 반영하고 있어요. 네네네. 이걸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 예. 자, 사람들이 다 투자화되고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붙으면 이게 실물 경제다 아니면 주거 취약층이나 뭐랄까 주택 이런 문제에 영향을 덜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부동산이 투자화돼 있고 투자해야 되는 걸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다 대고 뭐 당위론이나 철학을 얘기하는 건 좀 한계도 있고 의미도 좀 적지 않느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네. 이 시장을 이해하고 네. 투자로 바라본다면 변화도 좀 적지 않을까? 리스크도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좋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여쭙고 있는 게 철학을 여쭙는 거거든요. 네. 광수생각? 네. 광수생각 아세요? 네. 맞나? 알죠. 그게 옛날 만화. 그러니까 광수생각을 여쭙는 겁니다. 네, 네. 그 다음 광수생각을 여쭙고자 하는데 네. 둘 중에 하나 먼저 골라봐 주세요. 네. 집값은 올라야 한다, 떨어져야 한다. 둘 중에 하나 고르신다면 집값은 이것은 철학입니다. 전망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집값은 올라야 한다. 집값은 떨어져야 한다. 떨어져야 한다. 떨어져야 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만 일단 볼 때 우리나라는 집 없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수록 좋은 거죠. 거의 반반이잖아요. 아닙니다. 자가점유. 아닙니다. 네. 말씀하신 건 반반인데 네. 인구로 하면 네. 현저하게 인구로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의 젊은 세대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집이 없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야 그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들까지 감안한 우리 아이들은 인구 아닙니까? 네. 언젠가는 가구를 만들 거고 가장이 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가격을 버텨낼 수 없고 계속 오르면 힘들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세대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숫자로만 따져도 집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집값 떨어져야 된다.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좋다. 네, 오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좋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렇게 말씀을 저도 이제 의견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집을 가져야 한다. 집을 갖지 말아야 한다. 집은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 갖지 않아도 좋다. 가져야 한다. 가져야 한다. 왜 그러시죠? 책이 잘 팔리. 그죠? 집이 온다. 이 책 보시려면 이게 최적의 시점에 사야 되니까 맞죠? 네. 두 가지입니다. 최고 날카롭지 않았을까? 9점. 9점. 네. 오케이. 교수님 이거죠. 뭐냐면 일단 두 가지는 현실적인 측면이죠.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시장에 투자가 붙고 이렇게 하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내 집이 있어야죠. 네. 거기서 최소한 방어가 되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도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면 네, 네. 떨어지는 건 즐기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게 왜 좋아야 됩니까? 떨어지는 게 왜 좋아야 되냐? 네. 남들 저 집 많은 사람 막 떨어져서 괴로워하면 내가 하고 그게 행복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떨어지면 왜 좋아야 돼요? 떨어지면 좋은 것. 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내 집 마련도 있고 양극화해소나 뭐 저출산.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는 떨어지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니까 네. 내 집을 갖고 있어야죠. 예. 집.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한 겁니다. 집은 있어야 된다. 집은 그래서 있어야 된다. 네. 저도 집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왜 그런지 한번 네. 저는 되게 이런 접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의사결정의 오류인데 의사결정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를 때 갖고 있어요. 주식도 똑같잖아요. 내가 사자마자 오르는 경우. 네. 그죠? 오르는 경우가 있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근데 오를 때 갖고 있다. 홀드. 갖고 있으면 이건 잘하는 의사결정이죠. 네. 집도 마찬가지. 오를 때 갖고 있으면 잘하는 의사결정이에요. 네. 좋은 의사결정이에요. 네. 역시 떨어질 때 안 갖고 있으면 잘하는 의사결정이에요. 네. not hold. 그죠? 네. 잘하는 의사결정이에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안 좋은 의사결정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오르는데 안 갖고 있거나 네. 떨어지는데 갖고 있으면 그게 에러예요. 네. 오류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못된 실수하는 의사결정인 거예요. 네, 네. 근데 이 의사결정의 오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네. 타입 1 에러와 네. 타입 2 에러. 네. 논문 쓰실 때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두 가지 종류의 오류가 있는데 네. 두 가지 종류의 오류 중에 뭐가 더 클까를 생각해 보면 네. 무슨 말이냐? 오를 때 안 갖고 있음으로써 갖게 되는 고통이 있다. 그리고 떨어질 때 갖고 있음으로써 갖게 되는 고통이 있다. 그러면 오를 때 안 갖고 있는 고통이 더 크다. 그건 어떻게 크게 오류 중에. 그러니까 저의 생각이에요. 철학. 그거는 정량적으로는 아니지만 아니죠. 예. 그게 더 클 것 같다. 예, 고통이. 그러니까 우리 의사결정이 네 가지가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오를 때 갖고 있거나 떨어질 때 안 갖고 이건 좋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근데 오를 때 안 갖고 있으면 에러고 떨어질 때 갖고 있으면 에러인 거예요. 네. 의사결정의 에러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그런데 오를 때 안 갖고 있으면 고통이 큰데 그래도 떨어질 때 갖고 있으면 현물을 갖고 있는 거고 주거 가치가 있잖아요. 또. 네. 그리고 그거 대신에 집값이 떨어지든 오르든 상관없이 주거 비용이라는 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집을 갖고 있는 게 그나마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아예 모른다라고 단정 짓고
단정 짓고 집을 갖고 있는 게 맞냐 안 갖고 있는 게 맞냐 갖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게 사회 현상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네. 뭐냐면 집값이 오를 때 집이 없다고 해서 네. 생을 달리하진 않아요. 집이 없다고 해서. 네. 예. 막 나 집 없어서 집값 올라서 막 네. 뭐 가족 다 모여 막 연탄재 피우진 않아요. 네. 근데 집을 비싸게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빚을 감당해 못해서 생을 달리하신 분들이 생깁니다. 네. 이거는 그 애로는 더 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역시 뭐에 포인트를 두느냐의 차이네요. 그렇죠. 근데 현상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빚 때문에 자살하고. 그러니까 이걸 샀는데 빚 때문에 사서 빚 때문에 엄청 어려운 분은 계신 반면 예. 이거 안 사서 예. 엄청나게 힘적으로는 힘들지만 예. 물질적으로 힘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집이 더 영향이 큰 거예요. 레버리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 사면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뭐 IMF도 그랬고 최근에 집값 빠질 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지방 같은 데도 갭 투자하는 분들이 엄청 괴로운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렇군요. 요건 약간 논란의 의지가 있다. 아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지가 있죠.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는 그렇지만 극단적이지 않은 대부분의 케이스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빚에 의존해서 집값이 확 떨어지는 집을 갖게 될 경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 그럴 수 있다. 어쨌든 이제 철학을 여쭙는 거니까 이건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생각이 다를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그런 면에서 집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같다 하더라도 논리가 이유가 다른 이유가 거예요. 다르죠, 예, 다르죠. 좋습니다. 예. 이거는 철학을 여쭙는 거고 우리 인싸가 출연하셨으니까 질문 드리는 것뿐입니다. 마지막 부동산의 목표는 뭐뭐이어야 된다. 땡땡 혹은 땡땡땡 다 좋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뭐여야 한다. 정책이요? 예, 부동산 정책의 목표. 예를 들어서 통화 정책의 목표는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과 금융 안정인데 또 기업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인데 가정의 목표는 아마도 행복 극대화인데 아마도 예를 들면 이 국토교통부가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뭐여야 한다. 주거복지. 주거복지여야 네, 된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부동산 정책이 가격을 잡고 네. 조율하고 조정하려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기도 하고 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정부의 존재 이유는 네. 그리고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네.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때문에 정치가 생긴 거고 네네. 그리고 그래서 정책이나 행정이 생긴 거잖아요. 네네. 아니 솔직히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 뭐 정치가 뭐가 필요합니까?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치라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네. 그래서 결국엔 정책이나 정책의 목표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방향성을 맞춰줘야 돼요. 네. 그럼 부동산이라고 하면 가장 약자가 누굽니까? 집 없고 주거 취약층이란 말이에요. 네. 응? 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집값의 변동에 따라서 위협받지 않고 네.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네. 최저 주거를 네. 올려주고 네. 이런 주거 복지가 우선시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지금 부동산 정책이 가격을 막 쫓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가격을 쫓아다니다 보면 이 주거 복지가 훼손되기 시작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차피 못 잡을 거 포기하고 주거복지를 확충하고 주거 취약층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들이나 정치가 돼야 된다. 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뭐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좀 비슷해요. 근데 이미 저도 한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국토교통부의 주택 정책의 목적은 가격 안정이면 안 된다. 주거 안정해야 된다. 비슷한 말씀이세요. 근데 가격 안정이라는 개념이 누군가한테는 오르는 게 안정이에요. 그렇죠. 누군가한테는 떨어지는 게 안정인 거예요. 맞아요. 이건 이해관계에 따라서 안정의 개념은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해관계를 떠나서 가격을 올리고 떨어뜨리는 건 정부의 관심사가 아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의 논리에 맡기는 게 맞다, 차라리. 오히려 이 주택 정책의 대상, 그러니까 국민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 투기, 투자자, 혹은 무주택자. 세 가지잖아요.
투기자, 투자자, 무주택자. 그러면 집값 가격을 조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주택 정책의 목적은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면 이 둘이 아니라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어야 된다. 그게 이제 주거 안정이다. 그렇죠. 그래서 주거 불안을 해치는 일들을 막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야지 그렇죠. 가격을 올리고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에 더 큰 불안을 가져온다. 맞습니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긴 시간 우리 이광수 대표님과 누가 이름을 정해 주셨는데요. 관광대담 뭐 이런 거. 좋은데요. 광수석 대담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이름을 투광 뭐 이런 투광쇼 뭐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투광쇼. 이름 쳐주셨더라고요. 투광쇼 좋은데. 집이 온다의 저자시니까. 집이 온다라는 이 책에 파트 3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 시장의 본질, 건물보다는 땅의 가치를 보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자 이제 집을 사야 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뭐를 봐야 되는가 이거예요. 그랬을 때 부동산 시장의 본질로서 건물보다는 땅의 가치를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강하게 주장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시장을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어쨌든 투자의 시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죠. 네.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를 볼 때 가장 큰 본질은 공급이 없다는 거예요. 신규 공급이. 네네. 근데 아파트는 공급이 계속 있어요. 집도 그렇고. 공급이 없는 부동산은 땅이 유일하죠. 땅은 새로 만들 수 없죠. 추가적인 공급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땅을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향후 땅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이것을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결국엔 확률 높은 게임을 계속 해야 되는데 공급이 없다는 거 확률이 굉장히 높은 투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보실 때 땅을 보시고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새 아파트는 감가상각 되잖아요. 네. 근데 땅은 감가상각이 없어요. 유일하게.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책을 안 보시니까. 이 부분 땅의 가치를 어떻게 볼지는 집이 온다를 통해서 더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파트 4 마지막 질문입니다. 파트 4에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행동 지침. 이게 파트 4 제목이에요. 그래서 행동 지침으로서 그래도 한두 가지지만 이렇게 우리가 투자에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지침을 뭐 하나도 좋고 두 개도 좋고 나머지는 책에서 읽어보시는 걸로. 일단 꼭 중요한 건 뭐냐면 구체적이어야 해요. 구체적이어야 된다. 두리뭉실하게 집값 떨어지면 뭐 사야지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집을 살 건지. 그래서 부재가 곧 찾아올 절호의 타이밍에 대비하는 구체적 방법. 맞습니다. 그냥 방법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구체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구체적일수록 좋잖아요. 근데 저희가 일일 계획은 되게 구체적으로 세우시는데 이런 자산 계획은 구체적으로 안 세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인사이트를 주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구체적일수록 좋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이든 자산 투자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변화를 인정해야 돼요. 변화를 인정하라. 네. 변화라는 건 뭐냐면 자산 시장에서 무조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불변의 법칙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떨어지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근데 사람들은 적응적 기대를 하기 때문에 변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인정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 기준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실행하고 고민하시면 그러면은 앞으로 잘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명확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이광수 위원님과 깊은 대담을 나눴는데요. 우리 책인싸의 공통 아우트로의 질문입니다. 김광석이 생각하는 이광수. 이게 저한테 스스로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미리 생각해오지 않고 말씀 나누면서 들었던 1시간여 동안 말씀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 그 생각을 정리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김광석이 생각하는 이광수 하면 두구두구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구두구 크게 해주셔야 네. 됩니다. 자, 김광석이 생각하는 이광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복덕방. 야, 더 이상해. 그 이상의 어떤 설명이 없는 것 같고요. 이미 복덕방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오래전부터 뭐 빈부격차를 아예 넘어서서 좋은 음식을 나눠 먹는 장소, 이게 이제 복덕방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광순의 복덕방 이 보고서에 그게 첫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광수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들, 뭐 바라는 것들, 철학, 그리고 전망에 대한 그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을 정말 좋은 음식을 나눠 먹듯이 좋은 지적 정보를 나눠 먹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사실 그게 이제 제가 핵심이죠. 앞으로 하고 싶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음식을 나눠 먹었지만 네. 지금은 생각과 지혜와 그리고 그런 어떤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저는 최근에 정보가 굉장히 많죠. 네. 쉽게 얻을 수 있고. 네. 근데 오히려 저는 정보가 빈약하다고 봐요. 예. 그건 뭐냐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한 정보인지 몰라요. 네. 네. 그래서 전 앞으로 이 복덕방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얘기를 좀 지속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 의지도 충분히 전달이 됐습니다. 자, 공통 아우트로 질문 중에 10글자 이내로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책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10글자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집이 온다.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10글자 이내로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네. 그 기회가 언제 오는지, 어떤 시점에 오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1시간여 동안 이렇게 충분히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나와서 뭐 예. 계속 말씀드리고요. 그럼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나에게 시리즈입니다. 그게 나에게. 예. 나에게 부동산이란? 나에게 네. 인생이다. 나에게 부동산은 인생이다. 네. 인생을 걸고 부동산을 논하시는데, 예. 진짜요. 어렸을 네. 때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또 다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셨거든요. 그렇죠. 부모님도 그렇고 막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네. 그리고 되게 공교롭게도 또 건설회사를 들어가면서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인생이 부동산이에요. 어. 근데 저는 좀 회피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예. 운명처럼. 운명처럼 행복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계속 행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나에게 시리즈. 음. 나에게 광순의 복덕방이란? 출발이다. 출발이다.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또. 출발은 항상 새로운 걸 의미하죠. 네.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새롭게 시작하고 있고 네. 또 이걸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새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네. 광순의 복덕방은 저한테 출발입니다. 좋은 출발이고, 네. 해피한 부동산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책인싸에 출연하신 소감을 여쭙는 거예요. 네, 토크쇼. 책인싸. 나에게 책인싸란? 사실 제가 인싸가 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어쨌든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 그리고 제가 생각들을 말씀드렸고요. 네. 항상 그랬지만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일방적으로 막 네. 계속 쏟아내는 것보다. 네.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고 네. 자주 불러주시면 아, 좋겠습니다. 네. 네. 썸네일 잘 만들어 주십시오. 썸네일은 제가 만든 게 아니어가지고 이광수 의원님 얼굴을 다무짝만하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만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셔서 네. 감사하고 네. 우리 독자들 한 분 한 분께 귀중한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광수 위원님의 책이 집이 온다 그리고 보고서 광순의 복덕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